자, 지금부터 우리가요, 채권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문제 이제 채권법인데요. 자, 먼저 보시면 채권법은 9문제 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자,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뭐 2년에 한 번씩 자주 나온 문제 중에 하나죠. 자, 매매 계약이죠. 여기서 매매하고요. 그 다음에 도급하고 교환하고 임대차는요. 이것은 이 네 가지는 다 뭐가 된다? 유상, 그 다음에 쌍무, 그 다음에 낙성, 분료식 계약이죠. 분료식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죠. 증여 계약은 뭐죠? 증여는 무상, 그 다음에 편무, 낙성, 분료식 계약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물 계약이다 틀렸죠? 매매 계약은 도급 편무 다 틀렸죠? 그다음에 교환은 무상 계약이 틀렸죠? 증여는 분료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임대차밖에 없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자주 나온 문제 중에 하나죠. 자, 66번 계약의 성립과 내용이죠. 1번 격지자죠. 여러분 격지자 간에서 승낙은요. 승낙은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하죠. 그런데요. 격지자에서 청약은 무슨 주의다? 도달주의죠. 2번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이것을 뭐란다? 의사실현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그러한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이 말이죠. 그러한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3번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아주 중요하죠.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죠. 상호 교차가 되죠. 상호 교차. 그러면 양청약이 도달할 때 청약은 도달주니까요.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 법조문이죠.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서 변경을 해서 승낙이죠. 변경 조건이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면 청약에 대한 거절인과 동시에 뭐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효행위 전환의 일종이죠. 5번은요. 이것은 이제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가 법조문이고요. 여기 이제 판례가 하나 들어왔죠. 선시공 후 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전이죠. 준공전의 외형 재질에 관하여 분양 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분양 광고에만 표현됐다 이 말이죠. 준공전에 그것은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된다 안 된다? 내용이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것은요. 지난해요. 어디에 시험이 나왔냐면 한 2-3년 전에요. 법무사 시험하고요. 법원행정고시 시험하고 그다음에 노무사 시험 거기에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시공 후 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전 우리가 보통 보면 뭐 분양 광고할 때 뭐 화려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양 계약의 내용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67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그 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안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여러분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2월 1일 날 계약을 했잖아요. 계약을 체결했어.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이미 건물이 며칠 되고 없다는 거예요. 계약은 성립했는데 목적물이 없죠. 목적물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등기를 가져올 수 없다. 목적이 불능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은 성립했으나 목적이 불능이어서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성립하면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불합치로 성립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처음부터 물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번은요. 부동산 수량 지정 매매죠. 수량 지정은 뭐죠? 평당 100만 원 이 말이죠. 그래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된다. 미달된다는 말은 일부 부족이다 이 말이죠. 일부 부족이다. 그럼 이것은 전부 무효가 아니고 일부만 무효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574조 담보 책임으로 가야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요. 원시적, 그 다음에 객관적, 그 다음에 전부가 무효일 때, 전부가 불능일 때, 전부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인데 여기는 미달이니까 일부만 부족이죠. 일부만 불능이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574조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담보 책임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계약 체결 전이죠. 우리가 계약 체결 전 그러면 이것은 원시적이죠. 이미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그러면 원시적이고 이미 전부 멸실은 객관적 불능이죠. 객관적. 그 다음에 전부 불능이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 물론 원칙은 무효이지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신뢰 이익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요.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지금 여기 이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요. 2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했는데 그 전에 1월 30일 날 이틀 전에 건물이 멸실되고 없다 이 말이죠. 여기 뭐죠? 전부 멸실이죠. 전부 멸실. 전부 멸실 계약 체결 전에요. 전부 멸실 사실을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하고라고 있는데 여기 그 사실 안 상대방이니까 을은 악이다 이 말이죠. 악이에게 계약 체결 여기 알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 을이죠. 을. 손해를 입은 계약 당사자 알지 못하는 여기 선이죠. 선이고요. 이 갑은요. 여기 알고 있다 그랬죠?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건 악이란 말이죠. 그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갑은 악이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악이가 있잖아요. 을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요. 선이면서 무과실. 그런데 우리가요. 선인데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데 잘못이 있느냐? 잘못이 없느냐 이 말이죠. 잘못이 없느냐? 잘못이 있으면 이걸 과실이 있다고 하고 잘못이 없으면 무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고 알지 못하면 선이잖아요. 선이라고 해가지고 과실인지 무과실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나와. 그 말은 과실이 있다는 말은 이미 과실이 있다는 말은 이미 선이인데 과실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는 지금 알지 못하여? 그럼 이 사람은 알지 못하면 선이인데 과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 이 문제는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아마 여러분요 어떻게 되냐면 그 가다반에는요 아마 니은하고 디귿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니은하고 디귿으로요. 지금 문제는 니은 디귿을 아마 옳은 것으로 고르려고 했을 것이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그러면 선이죠. 선이인데 상대방은 무과실까지 요구해. 그런데 선이인데 과실인지 무과실인지가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으니까 이때는요 갑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이 지문도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일단 니은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럼 여기서 이 디귿까지 정답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의도는요. 하지만 정답은 뭐가 된다? 과실, 무과실이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없었으니까 이것은 이의제기감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시양별권이죠. 서로 이행이 완료된 쌍무계약이죠. 대가관계 있는 유상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이 무효가 되죠. 무효 취소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에요. 반환 의무는 무조건 동시행. 무효 취소 해제, 암계. 무효 취소 해제, 반환 의무는 동시행이다. 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우리 시험에 지금 네 번째 나오죠. 해소하기 위해서 분할하면 안 돼. 공유물 분할하면 안 돼요.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를 절대로 안 돼. 뭐죠?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지분 이전 등기는 동시이행이에요.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돼. 분할하면 안 돼.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알겠죠? 동시행이다. 동시행 한권이 붙은 채권은요. 자동채권으로 자상하지 못하고 수상할 수 있다.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하고 수동채권으로 상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동채권으로 상기하지 못해. 수동채권으로는 상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4번 양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쌍무계약에서 수령지체에 빠진 자. 수령지체. 우리가 수령지체에 빠지면 언제나 항변권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수령지체에 빠졌죠. 이행의 제공이 계속.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죠. 계속되면 항변권은 없지만 만약에 계속되지 않는다 그러면 항변권은 인정된다 이 말이죠. 계속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이행 제공을 한 번만 했거나 과거에만 했다. 그럼 지금은 안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럴 때는 항변권이 소멸하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항변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요. 다시 채무 이행 제공 없이 다시 제공 없이란 말은 계속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다?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수령지체. 자, 그 다음에 5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이 느끼죠. 채무담보죠.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이 느끼 이것을 부동산 양도담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는 채무를 주된 권리라고 하고요. 등기를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간에는 원칙적으로 항변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요. 먼저 채무를 갚죠. 갚으면 자동적으로요.
양도담보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담보 채무가 변제하죠. 주된 권리가. 그러면 등기는요. 등기의 말소는 동시행이 아니고요. 먼저 주된 권리인 피담보 채권이 변제하죠.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양도담보는 자동 소멸해.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돼. 무효.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날 때 말소하면 돼. 그러니까 동시에 변제하고 동시에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변제를 해. 나중에 말소해도 돼.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69번이죠. 갑은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을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는데 그 후 갑과 을의 잘못 없이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는 계약금만 지급받았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의 잘못 없이 멸실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쌍방이 잘못이 없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제3자가 방화했거나 또는 국가가 수용을 했다 이 말이죠. 수용을 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기억, 갑은 을에게 잔대금의 지급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럼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래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후니까요. 그 후에 건물이 멸실되고 없잖아요. 그럼 이거 후발적이죠. 일단 계약은 유효하고 후발적 불능이니까 만약에 갑이 채무자가 잘못하면 채무불이행, 채권자가 잘못하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의, 쌍방이 잘못이 없으면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란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지금 귀책 사유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을도 잘못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을이 그런데 갑한테 계약금을 줬잖아요. 아무 잘못이 없이 태풍으로 건물이 쓰러졌잖아요. 그럼 어때요? 을은 갑한테 계약금 준 거 돌려받아야죠.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죠. 반환 청구해야죠. 갑은요 을한테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연 채권법은 임의규정이니까 중도금이나 잔금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갑은 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죠. 그 말이 없잖아요. 청구할 수 없죠. 이것을 말한다.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 건물을 없어주고 대금을 청구를 못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돈을 받지 못한다. 돈을 손해본다. 다른 말로 대가의 위험이다. 다른 말로 대가를 뭐라고 한다? 반대급부라고 하죠. 그래서 반대급부의 위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을은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잘못이 없으니까요. 물론 합의로 포기할 수도 있죠. 합의로. 그래서요. 만약 을이 수령지체다. 을이 수령지체 중에 그랬죠. 이거 따지지 말고 만약에 을이 수령지체 중에 잘못 없이 건물이 멸실되죠. 그러면 이미 을이 잘못했잖아요. 을에게 이미 잘못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갑은 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것을 뭐란다? 대가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을이 갑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갑이 을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을은요 건물은 없어져 멸실됐으니까 등기는 가져오지 못해. 그래도 돈은 줘야 돼. 그러니까 대가 위험이 채권자 을에게 이전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답은요. 70번은요.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제3자인 계약. 이때 제3자는요. 개해제권이라든가 또는 원상회복이라든가 취소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 을을 뭐란다? 낙약자죠. 갑을 뭐란다? 요약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병이 지금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제3자에게 권리가 발생했죠. 권리가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했다 이 말이죠. 수익 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1번. 만약에 을이죠. 낙약자가 대금 채무 불이행을 하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갑이 해제를 해야지 병은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요. 병의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가 있다. 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병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을의 잘못인데 수익의 의사를 이미 표시했잖아요. 그런데 을의 잘못으로 갑이 계약을 해지했죠. 그러면 병은 을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왜?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이라면 청구할 수가 없겠죠. 2번요. 을의 잘못이죠. 을의 잘못으로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체결됐죠. 그럼 병은 뭐를 이유로? 사기를 이유로. 병은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방금 얘기했죠.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을의 사기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갑이 취소권을 행사해야지. 갑이 계약의 당사자니까. 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갑하고 을하고 차고나 사기나 강박의 문제가 있어도 병은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틀렸죠? 3번 갑과 병이죠. 여러분 갑하고 병이란 말은 뭐냐? 갑하고 을하고 관계를 뭐라 한다? 기본관계, 보상관계를 가죠. 이 갑하고 병의 관계를 무슨 관계를 한다? 요약자와 수익자죠. 그걸 대가관계를 가죠. 대가관계의 무효는 흠결이죠. 대가관계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이 다 유효이다 이 말이죠. 따라서요.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유효니까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그 말은 대가관계의 흠결은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번 을이 매매대금을 병에게 지급해서 병에게 지급해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취소가 됐어. 그럼 취소가 되면 어때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죠. 을이 병한테 돈을 줬어. 그러면 계약이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건 다시 돌려받아야 되죠. 을은 누구한테 돌려받을 것인가?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갑에게 받는 것이다.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갑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누구한테? 갑에게 요약자에게 반환을 청구한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나 해지할 수 없고 병에게 부당이득이나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란 말이죠. 5번은요. 갑을 사이에 계약을 체결할 때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으면 미리 유보했어. 미리 유보했죠. 원래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지만 미리 변경 소멸시킬 수 있으면 미리 유보한 경우는 변경시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변경시킬 수가 있다. 원칙은 안 되지만 변경시킬 수가 있다. 먼저 유보한 경우는 아시겠죠? 그런데 아무리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할지라도 법정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차고 사기 강박이 있으면 해제나 취소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는 안 된다 했죠? 우리 기출문제에 합의 해제는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법정 해제라든가 또는 법정 취소, 차고 사기 강박의 경우 취소할 수는 있다. 먼저 뭐가 있어도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아시겠죠? 자, 정답은 5번이죠. 71번 매도인각과 매수인 을 사이에 X주택에 관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해제전이죠. 해제전 파. 우리가 계약이 해제해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 체결이죠. 체결이고요. 여기 해제죠. 해제고요. 여기가 계약의 체결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말소등기죠. 말소등기라는 것은 원상회복을 얘기해요. 그러면 해제하기 전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 말소등기는 선의만 보호가 돼.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여기는 선의만 보호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한 권리를 이전받아야 돼. 무슨 말이냐? 이때 완전한 권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죠. 병이 있으면 이 을하고 병 사이에 완전한 권리. 이때 이 병은요. 등기라든가 가등기라든가 대항요건. 대항요건이라는 것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돼. 상가의 경우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을도요. 이 을은 보통 뭐라 나온다? 매수인이라고 나오죠. 매수인은 말은 소유자다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매수인 등기가 되어 있어야 돼. 또는요. 이 사람 누구다? 물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물권자가 돼야 돼. 물권자. 예를 들어서 이 을은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이렇게 물권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요. 완전한 권리를 서로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 병을 제3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압류했다. 채권을 감류했다. 이것은 제3자가 될 수가 없어요. 채권. 알겠죠?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는데 토지에 대한 계약이 해제가 됐어. 그런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한 사람은 제3자가 안 돼. 왜?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알겠죠? 이런 것들을 머리에 집어넣고 지금부터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봐봐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참 잘 봐야 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은 원래 뭐라 한다? 이걸 채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다? 채권을 압류했다 이렇게. 그래서 제3자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방금 얘기했죠?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감류, 제3자가 안 된다고. 미등기 안 된다고. 전입신고 안 한 사람 안 된다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사람 안 된다고. 제3자가. 여기서 제3자가 되려면 등기, 가등기, 대항요건이 있어야 돼. 알겠죠? 매수했다, 등기했다, 물권자다, 저당권자다 이런 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요. 을의 책임재산이 됐단 말은 을의 책임재산이 됐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을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소유자니까 감류했다. 감류는 뭐를 한다? 등기를 한 거잖아요. 등기. 압류, 감류, 가처분 다 등기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을 명의로 등기돼 있죠. 을 명의로 등기돼 있죠.
그런데요, 여기서 저당권을 치되 저당권. 저당권을 취득했다마는 을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은 저당권을 취득했다마는 저당권 등기가 됐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물권이니까. 자, 을과 매매 예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뭘 했다? 가등기를 했다. 을하고 매수인 을하고 병이 계약을 했는데 거기다가 가등기를 했다. 가등기한 것도 제3자다 이 말이죠. 등기 가등기. 자,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을한테 등기가 됐죠. 을한테. 그다음에 그래서 주택임차 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갖췄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 시험에요. 기존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거의 유사하게 나온 거. 똑같이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권을 압류, 채권을 가압류 이러면은 제3자가 아닌데 채권이라고 하는 말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으로 바꿔놨을 뿐이다. 알겠죠? 우리는 보통 청구권하고 채권은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보통 청구권 그러면 채권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지배권 그럼 뭐다? 물권이고.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70번요. 을은 갑소유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X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자, 계약금 지급했네요. 그럼 물건을 인도받았네요. 알겠죠? 1번.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 을은 갑에게 X 토지와 사용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왜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 해제가 됐으니까 원상 회복을 해야죠. 원상 회복은 뭐다? 이 계약금을 받은 날부터 뭐를 한다? 이자를 지급해야죠. 알겠죠? 그 다음에 또요, 토지를 인도받았죠. 토지 인도받은 날부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겠죠. 이때 이것은 이행지체로 일한 것이 아니다 그랬죠? 지연이자는 이행지체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이죠. 여기에서는 원상회복이죠. 원상회복. 알겠죠? 사용이익 반환은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2번. 계약이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됐다. 갑은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이자. 언제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 계약금에. 그 을로부터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야 돼. 그러니까 참 애매하죠.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 이자를 언제부터 지급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날부터인지. 사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거든요.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이자를 지급해. 그건 맞아. 언제부터 지급하냐? 언제부터? 받은 날이냐? 그 다음 날이냐 이 말이죠. 그 말이 지금 없잖아요. 받은 날부터. 그래서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이자를 가산하는데 이 이자의 가산이 그 다음날부터인지. 원래 이행지체는 그 다음날이거든요. 알겠죠? 근데 우리 법조는요,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게 지금 빠져있죠. 알겠죠? 자, 3번은요. 갑이 을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도 을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왜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선이여도 전부를 반환해요. 전부를. 그런데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당이득인데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단 말이죠. 해제를 상대방이 해제했어. 갑이 해제했어. 그런데 을의 입장에 봤을 때는요. 너무 억울해. 전부 다 반환해야 돼. 그러니까 빨리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버려. 그러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돼. 그러면 을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만약 갑의 채권자가 X 토지를 압류하면 이렇게 되죠. 압류하면 을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러면요. 우리가 즉시 해지한다. 그것은 불능일 때 하죠. 불능일 때. 불능일 때는 즉시란 말은 최고 없이 법정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 가압류가 있죠. 가압류나 가등기가 있다. 가압류나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다.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예비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예비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가등기를 뭐라 했다? 예비등기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본안 소송으로 가가지고 다시요 판결이 있어야지 확정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잠정적 지위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가 있다, 가등기가 있다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이행 불능이 된다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즉시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언제까지 가압류를 말소를 해라. 만약에 말소하지 않으면 내가 해지하겠다. 알겠죠? 이렇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어도 그 자체가 이행 불능이니까 해지한다?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다, 가압류가 있다고 해서 바로 해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시겠죠? 5번 만약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이랬죠? 을 명의로 등기가 된 후 계약이 합의 해제다. 합의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매수 명의 등기는 무효이죠. 무효니까 소유권이 즉시로 당연이란 말이 뭐죠? 당연이란 말은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해.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단 말이죠. 그러면 매도인이 소유자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죠. 매수인. 그러면 매도인은 소유자죠. 소유권에 의해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말소로 청구해. 소유권에 의해서.
그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을 뭐란다?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매매계약을 취소나 해제가 된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다. 그러면 소유권은 매수인에서 매도인에게 등기 없이 바로 회복된다. 그래서 187조 등기 없이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는 매도인이고 등기는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매수인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다. 그래서 말소를 해야 되겠네요. 누가 말소한다? 매도인이 말소한다. 매도인은 누구예요?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권으로 말소를 청구해요.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그것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것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상회복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요, 그 다음에 73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는 지상물이죠. 여러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죠? 임대차 종료 당시, 기간 만료라고 해야죠. 기간 만료 당시 지상물 소유자인 임차인이 누구요?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1번 지상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했다. 타인에게 양도했단 말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타인에게 양도했다 이 말이죠. 타인에게 양도했다.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 지상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2번 임차인은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 여러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돼도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해. 지상물에서 매매계약. 이런 매매계약은 뭐예요? 매매계약 특징은 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돈하고 매매대금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에 저당권이 있다? 그럼 이 저당권을 말소를 하고 등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그래야 우리 돈이죠. 이걸 동시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그 건물을 인도하거나 등기를 해줄 사람이 자기가 돈으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한 권리를 이전해 줄 의무가 있단 말이죠. 그걸 동시 이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따라서 매매 대금에서 피담보 채권을 공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 제3자가 토지를 임대했단 말은 지상권자죠. 지상권자가 토지를, 왜? 지상권은 존속한 범위 내에서 임대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임대인은 누구죠? 이때 임대인은 지상권자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 청구권의 상대, 이때 임대인은요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는 토지 소유자를 얘기하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뭐를 하지 않았다? 임대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아까요? 지상권 소멸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아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토지 소유자 있죠? 이 토지 소유자는 자기가 직접 임대를 준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그럼 여기 임대인은 참 애매한 말을 써놨네요, 지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갑의 토지예요. 가면 여기 을이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 이 지상권자가 병한테 이거 임차인이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럼 사실은 여기서 이 지상권자 이 사람을 임대인으로 보는 건데요. 임대인. 당연히요, 이 병은요, 이 갑한테, 또 토지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갑은요,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원래 판례거든요. 갑이요. 그건 지금 여기서는요, 지금 이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네요. 알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요, 지금 말 자체가 여기 임대인이라는 것을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했었어야지 옳은 것이죠. 표현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렇게. 4번 임대인이 임차권 소멸 당시에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해서 이미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요,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만료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데 임차권 소멸 당시 이미 토지 소유권을 상실했다잖아요. 임대인이. 그러면 그 임차인은 그에게가 누구죠? 방금 여기 갑한테 지상물 매수를 청구를 못해요.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요? 만약에 이 임차인이 만약에 등기에서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으면 토지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토지 양수인에게 대항력이 있으면
토지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대항력이 있을 때 그래. 그렇지 않고는 대항력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등기했다 할지라도 종전의 임대인은 청구를 못해. 왜? 이미 소유권이 없으니까. 알겠죠? 그대에게는 청구하지 못한다. 5번요.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 우리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때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먼저 갱신을 청구해야 돼. 원칙적으로. 갱신을 청구하고 갱신 안 해주면 그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해야 돼요. 그런데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나 갱신 안 해줄게 이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갱신을 거절하죠. 그래야 이런 경우는 갱신 청구를 할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멸된 경우 갱신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바로 갱신 청구권 행사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정답은 이제 3번인데요. 지금 여기 말 자체가 여기 임대인은 그래놨죠. 임대인은. 그래서 말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 알죠? 물론 임대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지만 원래는 누구한테요? 토지 소유자. 원래 토지 소유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요. 지금 판례 구성을요 좀 잘못해놨죠. 뭐 그것보다는요 여기요. 지금 여기 임대인은 여기 누구죠? 이 사람은 지상권자를 얘기해요. 지상권자. 그래서 지상물의 청구권은요 임대차 기간 종료 당시 지상물의 소유자인 임차인이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거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상권자 이렇게 되는데 조금 문제 지문이요 좀 매끄럽지는 못하죠. 자, 74번은요. 갑은 자신의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월차임 50만 원. 그럼 봐봐요. 우리가요. 아무리 임대차를 갈지라도 주택 주거용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먼저 적용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여기 74번 있잖아요. 이 74번의 경우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에 관한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같이 섞여져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면은 특별법이 7문제가 나온 것이고 이걸 임대차로 보면은 먼저 채권법이 10문제가 된 것이고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죠. 바로 그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50만 원으로 을에게 임대했는데 을이 전입신고를 했다 했죠. 전입신고 후 주택을 점유히 사용했죠. 사용했다. 그럼 뭐죠?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차임을 연체하다가 계약이 종료됐다. 계약 종료 전에 X주택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병에 이전됐다. 그러면 계약 종료 전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근데 갑의 소유권이요 병한테 넘어갔다 이 말이죠. 언제요? 여기서는 1월 1일부터 10월 1일인데요. 여기는요 9월 25일 날 병한테 넘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왜요? 이 을이 지금 뭐가 됐죠? 여기 점유했던 말은 인도받았다 이 말이죠. 전입신고 인도. 그러니까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2번은요. 연체 차임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발생 종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되는 때이다 그랬는데 이것은요. 이런 봐봐요. 아니죠. 반환되는 때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연 손해금이죠. 지연 손해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연체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차임을요. 연체하고 있죠.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주택이 반환된다. 반환되면 어때요? 뭐죠? 임차 목적물을 반환했다 이 말이죠. 그럼 더 이상 임차인이요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지연 손해금에 대한 것이 더 이상 나올 수는 없는 거죠.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차임채권이요. 3번은요. 병은 갑의 차임채권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X주택을 반환할 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그런 차죠. 판례가 뭐라 했냐면 우리가요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 끝나죠. 그런데 건물의 소재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했죠.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차임을 연체했을 때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범위가 나온단 말이죠. 뭐 소송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상 회복 비용이라든가 다 공제할 수 있단 말이죠. 뭐도 공제하느냐? 종전 임대인에게 차임을 연체했죠. 연체한 거 아직 그거 못 받았죠. 그것을 승계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보기 때문에 보증금에서 1번이죠. 1번. 그래서 3번인가요? 3번일 때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끝났을 때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을 반환할 때 알겠죠? 모든 손해를 공제하거든요. 모든 손해.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 공제하고 그래서 보증금에서 당연히 말 수 있다. 공제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4번. X주택을 반환할 때까지 존재하는 갑의 차임채권은 압류되었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된다. 알겠죠? 그건 당연히 공제.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걸 보면 돼. 이 지금 3번하고 4번은요, 이렇게 보면 돼. 판례가 뭐라고 하냐? 우리가 보증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엇을 담보하느냐? 보증금은 임대차가 종료할 당시에 존재하는
뭐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여기 뭐 이 사람이 원상회복 안 했어. 그럼 원상회복 비용. 이 사람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그래서 인도 명령을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선임 비용, 모든 손해배상을 다 공제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냥 이 사람 여기서 오면 채권을 양수하지 않았으니까 전속 중에 건물 양수인이 임차인한테 너 2개월 연체한 거 나한테 돈 갚아. 이 말은 못하죠. 양수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임대차가 종료할 때 보증금에서는 당연히 공제할 수 있어. 왜? 당연히 승계한 거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했으니까. 임차인이 옛날에 2달 연체한 게 있잖아요. 그거 끝날 때는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압류됐어도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3번 정답이고요. 5번은요. X주택을 반환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보증금이 있음을 이유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런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임대차가 종료를 했어. 임대차가 종료를 했는데 만약에 보증금을 X주택을 반환하지 않죠? 반환하지 않고 있단 말은 자기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보증금에서 계속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요? 목적물을 반환받고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 모든 부당이득을 공제한다.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딱 그렇게 기준 하나만 딱 잡으면 돼. 임대차에서 보증금에 가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공제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연체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 말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 차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라.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채권법에 관한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사실 이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랬죠? 잠깐 쉬었다 여러분 뭐를 볼 것이냐면 우리가 이제 그 민사특별법 있죠? 마지막 6문제가 남았는데요. 그것을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